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나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 공동 제공과 주변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차 협상도 조속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상과는 별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를 포위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수도 키이우 진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신흥재벌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늘이 아닌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하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가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막바지 유세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25만 명에 육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곳곳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통로 개설과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차 협상은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평화회담 결과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일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에서 2차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회담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회담 후 양측은 민간인 대피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휴전은 대피를 위해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된 곳에서만 준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조만간 특별 연락 조율 채널을 구성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의 2차 협상 결과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전투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통로를 이용해 서둘러 탈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협상에 참여한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양측 대표단이 앞으로 몇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특히 2차 협상에서 논의된 정치 문제들은 해결을 위해 한 차례에서 몇 차례 더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협상 과정에 밝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3차 협상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은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했고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러시아군 주력 부대의 차량 행렬은 진군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행렬이 전진을 못하고 멈춰 있다. 영국 방송 ITV가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를 향해 거의 나아가지 못했다며 아마도 계속되는 보급 문제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병사들에게 먹일 음식과 연료까지 동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길이 64km에 이르는 차량 행렬이 키이우 도심에 27km 정도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진군 속도가 느려지더니 최근 거의 제자리에서 정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군이 정체됐다며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계획보다 상당히 뒤처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부가 기습 공격으로 빨리 승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도시 포위 작전에 나서며 침략 경로와 방식을 재고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침공 7일째인 2일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경찰청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고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교전에서 서로 상대방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딸을 위해서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기를 버린 앳된 얼굴의 러시아 병사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배려에 오열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음악에 맞춰 아빠와 신나게 춤추는 어린 딸. 평소 동영상 플랫폼을 즐기는 우크라이나 군인 알렉산더의 팔로워는 400만 명이나 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전장에 있는 아빠는 딸의 걱정을 염려해 유쾌한 영상들을 올려왔습니다. 아빠는 무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영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멈췄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부를 묻는 댓글이 이어졌지만 답이 없자 그가 치열한 전투에 임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알렉산더는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살아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Мы живы, здоровы, боремся дальше за Украину. Слава Украине, героям слава.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건네준 빵 한 덩이와 차를 든 러시아 병사. 앳된 얼굴의 군인에게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연결해주자 오열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교전 중 사로잡은 러시아 군인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징집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 비난은 모바일 동영상을 타고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폴란드 남동부에 있는 프시엠비실로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힘겹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데요. 양동훈 특파원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폴란드 프시엠비실의 한 초등학교.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이 묵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힘겹게 이곳에 도착한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곳입니다. 이집트 출신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무하마드 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겨우 피난에 성공했습니다. Russian attack almost everywhere. South Ukraine, 40 hours, 2 days and a half. 이렇게 겨우 탈출에 성공한 피난민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폴란드 전역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뿐 아니라 피난민들을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환승센터도 북적입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떠올리며 피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Wolałabym pomagać swojemu kraju chociażby jakoś, w jakikolwiek sposób, ponieważ jestem z Ukrainy i nie mogę w żaden inny sposób pomóc.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피난민을 생각하며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From heart, I want help because I love people. 이들은 한결같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ojna i tak naprawdę ta wojna jest o nic, tylko Rosja sobie tak zażyczyła z Putinem łącznie, że pójdą sobie na bratni kraj. And the whole world should say stop Putin. Loads of people dying. It shouldn't happen, never. We have 21st century.
이곳 프셰미실에서 만난 폴란드 시민들의 생각은 다들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쏟아내는 서방 측이 러시아 신흥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압박해서 푸틴의 돈줄을 조이겠던 건데 미국 또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 3일 남부 라시오타 항구에 정비를 위해 정박해 있던 호화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회장과 관련이 있는 요트입니다. 프랑스 세관원들이 압류를 위해 요트에 올랐을 때 선원들은 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긴급 출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러시아 철공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회장의 호화 요트가 압류당했습니다. 길이 156m, 폭 24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이 요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정비 중이었는데 이번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우스마노프 회장은 과거 푸틴을 잘 알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앞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푸틴 대통령과 가깝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구단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anction oligarchs and there is nowhere for any of Putin's cronies to hide. 미 백악관도 현지 시각 3일 러시아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비자 제한을 발표해 푸틴 대통령 돈줄 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러시아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지하 경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입 거래 부문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 제재를 부과하거나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면 일시적으로 15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수위에 따라 유가가 85에서 150달러 선에서 움직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소비와 투자 위축 등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3일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쟁의 궁극적인 영향이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라며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미국 경제를 관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더 낮은 투자는 물론 사람들이 소비에 망설이는 걸 볼 수 있다면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위로와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희생당한 우크라이나인들과 유가족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설명한 뒤에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자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인근 나라와 국제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를 마친 뒤 SNS를 통해 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의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정상은 현지 시각 3일 화상회의를 연 뒤 공동 발표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인도적 위기를 논의하고 좀 더 폭넓은 영향에 관해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새로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쿼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도적 과제에 대응하고 각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소통 채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베이징 패럴림픽에 결국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애초 두 나라 선수단을 중립국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제재가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강경 요청에 24시간도 안 돼 출전 금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불참하면서 경기 일정도 일부 차질이 생겼는데 러시아와 맞대결이 예정돼 있던 우리나라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모두 상대가 사라져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양강 대선 후보의 접전 양상 속에 오늘부터 이틀 동안 1차 승부처인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는데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유권자가 분산되면서 3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초접전 양상 속에 한 표가 급한 후보들은 앞다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 해 주셔야 됩니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목되는 건 캐스팅 보터이자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2030 세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지만 30대에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청년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는 기존 공식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상승세라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2주 동안 여성, 수도권 2030에서 상승세가 중도층까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투표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이 본 투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투표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등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 그야말로 초박빙 안개 속 승부 속에 여야는 지지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사전투표 동료의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투표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이든 후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소박, 이른바 인증샷은 물론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는 차량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일 A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해 전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울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투표의 비밀 유지라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와 빈 투표 용지를 구분하는데 투표 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른바 인증샷,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증샷을 찍어서 SNS를 통해 공유, 전송 가능합니다. 특히 엄지척이나 V자 같은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물론 SNS를 통해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지지 호소글을 게시, 전달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이라도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전에, 대선 당일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의료기관에 확진 통지 문자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에 투표하게 됩니다. 최근 PCR 검사를 받은 사람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데다 결과 통보마저 늦어지고 있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투표소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금 8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리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체를 채취하고 한 12시간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합니다. 때문에 투표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된 건데 이제 여론조사도 발표할 수 없는 만큼 대선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결렬선언의 폭로전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마침표가 찍힌 건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남기고서였습니다.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철수 후보 지인인 성광재 교수 자택에서 심야 회동이 성사됐고 두 후보가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조금 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더 끝까지. 본투표에 쓰일 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바로 출력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 후보 사퇴 표시가 이뤄집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박빙 구도 속에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표가 더 오느냐,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넘어오느냐라는 그런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큰 민심이 더 확고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리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또다시 철수했다는 오명은 지게 됐지만 정권 교체 무산의 책임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위험은 덜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의 길을 가시면서 늘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면할 수는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큰 명분이 아니었는가. 국민의힘의 집권 플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은 아꼈는데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직을 맡아 직접 국정 파트너로 나서거나 합당 후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 6월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제 당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의 어쨌든 역할 등으로 어떻게 같이 나갈까는 선거 이후의 당의 역할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국민의힘은 극적인 단일화 성사로 정권 교체 표심을 더욱 결집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유불리 예측이 섣부른 만큼 치열한 대결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야권 단일화 발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터진 대형 변수인 만큼 야합을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총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권 단일화 성사 소식에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처음으로 유세도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굳은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선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결렬선언까지 했던 두 후보 간 갈등이 조정된 과정부터 뜻을 모으게 된 대의가 뭔지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 급조 단일화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찍기 주저했던 유권자와 야권 단일화 과정에 적대심을 품은 중도, 부동층이 이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안 후보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며 정권교체 여론에 맞선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결집이 돼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갈 이재명을 우리 공유해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견을 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 교체를 바란다면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습니다. 막판 이딴 단일화로 양강 후보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표심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과 경기, 서울을 누비며 유세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강원도 홍천과 춘천을 잇따라 방문해서 평화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남양주에서 현장 유세를 벌이고 이어서 서울 광진과 강동 지역 집중 유세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수 텃밭인 부산과 대구, 경북을 누빕니다.
윤 후보는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제한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시내 번화가들을 잇따라 돌며 정권교체 당위성을 피력하고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경북 경주와 경산을 방문한 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고 앞서 단일화 결렬 긴급 기자회견으로 당일 유세를 취소한 경북 안동과 영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선거 유세에 앞서서 경남 지역 노동자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심 후보는 점심시간 현대로템 창원공장 식당을 찾아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방위산업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어 대구 경북대와 대전 은흥정이 거리를 찾아 유세하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를 조기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9만 8천여 명대로 줄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2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밤 9시까지의 확진자 수만으로도 이미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5만 9,277명으로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7만 6,041명으로 경기도 역시 처음 7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 거리 두기를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1시로 또는 6명 밤 12시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 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이처럼 거리 두기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방역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 이전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며 피해 최소화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늘 13일까지인 기존 거리 두기의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큰 전파력을 고려하면 거리 두기 강화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치명률이 델타의 4분의 1 정도로 낮은 데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계절 독감 수준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치명률이 낮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리 두기 조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는 동의하지만 방역 완화를 꺼내들 시점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파고를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봐도 유행 정점이 지나 방역을 풀었다며 정점 전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는 겁니다. 급증 추세는 둔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기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에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통제 불가능한 숫자까지도 유행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피해 최소화 전략에도 지금 방역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00명대 중환자 규모에도 의료 현장은 벅찬 상황이라며
20만 명대 확진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완화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점의 수준을 너무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상황을 피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료진들이나 병원이나 지금 너무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매일 100명씩 나오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진료를 하던 의료인과 만나서 진료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를 병동이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점이 지난 이후 유행 추이와 위중증 환자 규모를 살피며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이 오늘 중요 연례정치 행사인 양회를 개막합니다.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올해 양회의 핵심 의제는 경제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은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의 전체 회의가 열려 리커창 총리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내일 보고에서 올해 5%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어제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중국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혼란 속에서도 세계 50여 개국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6개 종목 78개의 금메달을 놓고 다툽니다. 우리나라는 선수 32명 등 82명을 파견해 동메달 2개를 목표로 도전하며 특히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노르딕 스키 신의현이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최근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었고 또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빈곤과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 위기 가정에 숨통을 트여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주택 골목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뒤이어 구급차도 들어섭니다. 내가 딸을 죽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전 8시 10분쯤. 지체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요. 약간 이제 소나무처럼 약간 다리가 절더라고요. 말기암을 앓던 A씨는 이혼 뒤 암투병을 하며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고 등을 비관해 전날 새벽 딸을 질식시킨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운도 좀 하셨었고 따님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같은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반지하방에서는 8살 비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군은 이불을 덮고 반드시 누워 있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달장애를 앓던 비군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비군을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어서 그건 1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부담과 빈곤이 겹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통해서 뭔가 해결의 여지가 이제 보이는데 이게 돌봄은 실제로 이제 해결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늪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자녀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두 어머니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 같은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계약을 강요하는 건데요. 노동단체는 이런 사례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김소연 씨.
일을 시작한 지 2달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관리자에게 따졌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월급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형사 고소를 해라. 회사 측에서 김 씨를 서류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구두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정확히 출근해서 사인해야 되고 사인하고 나면 본부장님이 조회하는 조회를 들어야 되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근로자거든요. 노동자. 부산에서 프로축구단 유소년팀 감독을 지낸 최우정 씨도 14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의 3.3%를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유로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지시를 내리고 따르는 사실상의 고용관계이면서도 계약서에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배우와 조리사, 아나운서, 미용실 직원 등 직종도 다양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잘못된 세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부각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에 맞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노동자임을 인정받아 이런 시상식이 다시는 열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등록되면 사업주는 사업소득세의 3.3%만 떼고 월급만 줄 뿐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 중에도 법률을 피하려 이런 고용 형태를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물론 업무 중 다칠 경우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란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4대 보험 대신 가짜 3.3 사업소득자라는 꼼수를 이런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정부도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세를 내는 사람들을 전수적으로 해서 노동자인지를 감독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겠죠. 노동단체는 노동자이면서도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가짜 사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노동자로 인정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며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을 없애는 입법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도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곳곳에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황사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2도, 대전 0.1도, 대구는 영하 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부산 15도, 대전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날씨가 개겠지만 주말 동안 반짝 콧샘추위가 찾아오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와 의약품과 식량을 전달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 공동 제공과 통로 주변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차 협상도 조속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를 포위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수도 키이우 진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신흥 재벌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2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채 투표소에서 발열 여부 확인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틀 차인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에 참여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촛불 집회 등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대연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 이승배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대선 구도가 재편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성과 청년 또 수도권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손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좋은 일머리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대장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합을 따르시겠습니까? 저희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의식한 듯 이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1인 1표의 국민주권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 몇몇이 이 나라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고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면서 여성과 청년, 부동층 등 취약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종로에선 여성 유세를 주제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선배들이 만든 이 귀중한 한 표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구태 정치, 구태 세력에게 확실한 심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함께 버티는 삶에서 기대되는 삶으로 바꾸겠다며 청년을 향한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울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인 이 후보는 초박빙 10표 차 승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이 후보는 이후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돌며 총력 유세를 벌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6박 7일 동안 이어지는 유세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유세 첫날인 어제는 충청과 경남을 찾아 정권 교체 없는 정치 교체는 없다며 사전투표에 온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선언 직후 향한 곳은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이었습니다. 6박 7일 동안 이어지는 총력 유세 첫날, 먼저 충남 아산에서 무능하고 오만한 현 정권을 갈아치우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갈아치우고 이제 나라 좀 정상적인 나라로, 좀 정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는 명령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 없는 정치 교체는 물타기와 다름없다며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열흘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건 물타기 하려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됩니까, 여러분? 이어 천안과 공주, 세종 등 충청 곳곳을 누볐습니다. 윤 후보는 부친의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며 충청 대망론으로 중원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으로 이동해 보수층 텃밭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부정투표 우려가 큰 지지층을 향해선 당 차원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3일을 다 투표해야 됩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서 직접 투표에 나선 뒤 경주와 경산, 안동 등 경북 지역을 두루 훑는 총력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이 상대 후보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유권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기득권만 대변하는 양당 정치를 반드시 깨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심 후보의 서울건국대 현장 유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압박을 좀 느끼시죠? 에? 이 사람 이쪽 후보가 되면은 나라 망하지 않을까? 저쪽 후보가 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공포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기득권 양당 정치 시대 끝내고 모든 시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 연합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은 현지 시각 3일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에서 열린 2차 평화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주 초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이끈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실 고문은 양측은 민간인 대피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조만간 특별 연락, 조율 채널을 구성할 거라며 다음 주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의도적으로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이른바 나치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형 아파트. 미사일 한 발이 날아들어 아파트 한쪽을 그대로 직격합니다. 아파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В зале нам удалось спастись, мы были на кухне, повезло, прямое попадание в зал. У жены со старшим сломаны ноги, открытые переломы, младший увели спасатели куда-то, я его сейчас разыскиваю.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아파트 단지 위로 포탄이 잇따라 터지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포탄이 떨어진 주택가는 무너지고 부서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도 러시아군이 주택가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Э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района Кирова, обычного район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주택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른바 나치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판단입니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정신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공격해서 주민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Противник працює по місту, причому не вибірково тяжелими реактивними система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авіацією, тому що я так розумію, що поставлене завдання психологічно зламати Харків.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군의 주택가 공격은 미리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지역 공격과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사용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폴란드 국경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화를 가까스로 빠져나와 국경 도시에서 다시 만난 가족들은 눈물의 상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로 저 멀리 비추자 메디카 검문소 주변에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정교회 건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 프셰미실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뒤에 보이는 언덕 너머로 우크라이나 지역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의 직선 거리가 채 10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도시.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도 바로 프셰미실입니다. 프셰미실에 있는 기차역은 피난민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합니다. 역 안에서는 식료품을 나눠주고 역 밖에는 옷가지나 생필품을 쌓아두고 가져가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줄 인형이나 작은 신발 등도 눈에 띕니다. 프셰미실 중앙역에서는 멀고 힘든 일을 거쳐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겨우 만난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립니다. 자신을 찾아올 우크라이나 친구와 그 가족을 기다리는 폴란드 시민도 있습니다. Artem Koba is a father. Okay, it's a father, my friends. So this is another family.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폴란드로 넘어온 피난민들과는 다른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억만장자와 크렘린궁 대변인 등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푸틴의 돈줄을 죄는 것이 목표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19명에 대해 추가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물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47명에 이르는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푸틴의 최측근 인사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단체 7곳과 26명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부처 합동에 올리가르히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anction oligarchs and there is nowhere for any of Putin's cronies to hide. 프랑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러시아 신흥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러시아인들이 적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3일 러시아의 독립언론 메두자의 알렉세이 코발레프 탐사보도 담당 에디터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화 폭락과 물가 급등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러올 경제적 고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국가 신용도는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무디스는 BAA3에서 B3로 6단계, 피치도 트리플 B에서 B로 6단계 끌어내리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번에 6계단 떨어진 건 1997년 IMF 사태를 맞았던 한국 이후 처음이라는 게 피치의 설명입니다. 스탠더드&푸어스는 이미 지난주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국제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초기 전망을 뛰어넘는다며 러시아의 국가채무 상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국제 채권 시장에서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재벌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 say to the Russian oligarchs and the corrupt leaders who built billions of dollars off this violent regime, no more. We're joining with European allies to find and seize their yachts, their luxury apartments, their private jets. 유럽연합도 이에 발맞춰 올리가르히만 2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소유한 7천억 원짜리 세계 최대 규모의 호화 요트 딜바르를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주일 만에 83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316억 원이 증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4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4만 4,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제 최다를 기록한 이후 어제 0시 기준 19만 8,803명으로 감소했다가 하루 만에 바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당장 다음 주부터 완화된 조정안을 적용할지 한 주 더 미뤄서 적용할지를 놓고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시행한다면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를 8명, 11시 등으로 소폭 조정한 뒤에 1, 2주 뒤에 완화폭을 더 키우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다음 주에 시행한다면 인원과 시간 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가 건축 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민관 합동점검반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안전점검반이 파견됐습니다. 토사를 반출하고 철근 콘크리트 타설과 파일 기초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점검반은 안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한 곳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를 제가 직접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은 현재 1,116개소. 이 가운데 대형 건축 공사장 105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안전 점검을 통해 앞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법이나 기준 이런 것을 아직 못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전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시민안전감독관 제도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감독관들은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각종 제도와 법규가 산업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앱에 처방을 받은 약국이 무허가 불법 약을 판매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약사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며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YTN 보도에 등장한 불법 약 판매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약국이 약사법의 기본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과 비대면 진료 앱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초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독수리와의 충돌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수리가 전투기 공기 흡입구 내부로 뚫고 들어오면서 자칫 추락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군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공군 서산기지에 동체 착륙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 사고 원인은 무게 10kg의 독수리와의 충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전 독수리가 F-35A 전투기 공기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면서 착륙 장치 등을 고장 냈다는 게 공군의 결론입니다. 충돌 당시 충격 강도를 환산한 결과 약 30톤에 이르렀는데 비상 착륙 전 추락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 적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무장 적재실 내부에 있는 다양한 계통의 케이블이 다수 파손되어 동시다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달 가까이 멈췄던 비행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F-5E 전투기의 추락 사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투기 연료 도관에 난 미세한 구멍에서 흘러나온 연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4년 전 교체된 연료 도관은 아직 정비 기간이 아니었지만 수십 년 된 노후 기종에 대한 정비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심정민 소령은 민가 지역을 피하기 위해 비상 탈출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김종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한강변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보면 칼로 뚝 자른 듯 담벼락 스카이라인이 이어집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35층 높이 제한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같은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의 높이 제한이 10년 만에 사라집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아파트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은 묶어두되 높고 낮은 단지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처럼 뚱뚱한 저층, 홀쭉한 고층 등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기대됩니다. 높이 자체는 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양질의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문제는 사업성인데 공사 설계비가 2배 이상 들어갈 경우 강남 외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틀인 용도지역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는데 변경이 어렵다 보니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한 지역에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비욘드 조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100km가 넘는 지상 철도 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로 만듭니다. 아울러 도보 30분 이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보행생활권 개념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유gin입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개월간 노스페이스를 사칭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폭 할인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한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본 민원이 2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대전과 대구는 17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봄비가 지나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더라도 양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도, 대전은 영하 0.2도, 부산은 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과 대구는 17도, 광주는 무려 1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의 경칩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이 주말 동안에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서방 측이 러시아 신흥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이들을 제재해서 푸틴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미국 또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 3일 남부 라시오타 항구에 정비를 위해 정박해 있던 호화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회장과 관련이 있는 요트입니다. 프랑스 세관원들이 압류를 위해 요트에 올랐을 때 선원들은 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긴급 출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러시아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회장의 호화 요트가 압류당했습니다. 길이 156m, 폭 24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이 요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정비 중이었는데 이번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우스마노프 회장은 과거 푸틴을 잘 알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앞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푸틴 대통령과 가깝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구단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anction oligarchs and there is nowhere for any of Putin's cronies to hide. 미 백악관도 현지 시각 3일 러시아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비자 제한을 발표해 푸틴 대통령 돈줄 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러시아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지하 경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들을 포위하거나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8일째인 현지 시각 3일 마리우폴, 체르니히우 등 주요 도시에서의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를 향하던 러시아의 긴 차량 행렬이 작전상 이유가 아니라 보급 차질 때문에 진구를 멈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많은 사례를 고려할 때 행렬에 말 그대로 연료가 떨어졌다며 이제 러시아는 병사들에게 먹일 음식까지 동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대표단은 현지 시각 3일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에서 열린 2차 평화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주 초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이끈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양측은 민간인 대피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휴전은 대피를 위해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된 곳에서만 준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9만 8천여 명대로 줄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2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밤 9시까지의 확진자 수만으로도 이미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5만 9,277명으로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7만 6,041명으로 경기도 역시 처음 7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 거리 두기를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1시로 또는 6명 밤 12시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 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양강 대선 후보의 접전 양상 속에 오늘부터 이틀 동안 1차 승부처인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는데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유권자가 분산되면서 3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초접전 양상 속에 한 표가 급한 후보들은 앞다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 해 주셔야 됩니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목되는 건 캐스팅 보터이자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2030 세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지만 30대에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청년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는 기존 공식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상승세라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2주 동안 여성, 수도권 2030에서 상승세가 중도층까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투표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이 본 투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투표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등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 그야말로 초박빙 안개 속 승부 속에 여야는 지지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사전투표 동료의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에 참여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촛불 집회 등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대연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 이승배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여도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전에, 대선 당일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의료기관에 확진 통지 문자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에 투표하게 됩니다. 최근 PCR 검사를 받은 사람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데다 결과 통보마저 늦어지고 있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투표소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금 8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리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체를 채취하고 한 12시간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합니다. 때문에 투표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3월 4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오늘도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야권 단일화가 종일 아주 화제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먼저 준비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모습이 막판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었고 이 생물이 아니라 요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전 후보가 함께 유세에 나선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는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예. 제3지대를 고집하고 양당 정치를 비판하던 후보들이 각각 여야 유력 후보와 손잡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어제 발표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밤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 단일화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단일화 발표 이후의 국민들 생각을 숫자로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단일화를 가정해서 질문했던 이전의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요.
참고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진행을 한 여론조사들을 분석한 거고 단일화 발표도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 전문가들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역시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특별히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승기를 잡았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대선 구도가 재편됐다는 그런 시각은 다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결국 막판 유세전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관심이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승부 예측입니까? 승부 예측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누군가가 이긴다면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인터뷰한 모습인데 이 제목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4%포인트 차,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2%포인트 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뭐 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안 후보 지지도가 모두 한쪽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합당을 하면서 다당제를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고요. 단일화가 성사가 됐고 당장 오늘부터 사전 투표잖아요. 그럼 투표용지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도 많이 관심이 쏠릴 텐데 기존의 투표용지 인쇄 전, 그러니까 28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사퇴 표기가 되고 그 후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 투표날 투표용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 본 투표 날인 9일에 받게 될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별다른 표기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 투표소에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제 질문해 주신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옆에 사퇴라는 붉은 글씨가 함께 인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표는 결국은 사표가 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한 재외국민 유권자들 사이에 유권자 모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에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외에는 투표를 위해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이동을 하거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표를 행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우크라이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남성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두 조카가 헤르손 지역에서 빠져나오면서 통화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침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사망한 건데 특히나 그 두 조카가 6살 그리고 생후 6주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또 커질수록 민간인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0명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실린 사진을 보면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키이우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 담요도 덮고 있고요. 서로 안고 포옹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 아기도 취약전 아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지하철역 안으로 대피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앞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장벽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수록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내부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보니까 이 푸틴이 7살 아이까지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를 체포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 아이를 체포한 겁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초조한 푸틴이 공포를 조성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7살 아이까지 체포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성, 아동, 노인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언론 검열, 통제에도 나서고 있다는데 침공이라던가 공격, 전쟁 선포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어긴 언론사의 송출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 해당 언론사 보도국장은 신변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를 떠나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기사에서는 푸틴이 조만간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이 전쟁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이미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25만 명 안팎으로 나올 텐데 그런데 거리 두기는 또 완화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일단 중대본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아직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신문들 오늘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어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점이 오기도 전에 빗장을 풀면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 사적 모임 인원 6명은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11시까지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데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도 좀 설명하는 기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약 첫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16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동거인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학생이 15만 명을 넘어서 1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 중, 고 그리고 유치원 순이라고 하네요. 한편 주 2회 등교 전 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등교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를 검사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다소 강제성을 띠는 모습에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신속항원 검사 키트 606만 개를 배부하고 정원 외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보건교사를 도울 업무 지원 인력도 배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기사 볼 텐데 여러모로 국제적으로 어수선한데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패럴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9시에 개회식이 열리고요. 우리 대표팀 경기는 내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동메달 2개라고 하고요. 이 기사에는 지난 평창에서 동메달을 땄던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훈련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고 또 그 오른쪽에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의 같은 면에서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이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도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하입니다. 어렸을 때 울산에 살았을 때는 이 달고나가 쪽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연탄불 제가 연탄불 세대여서 식은 연탄불이잖아요. 원래 거기다 해야 온도가 딱이거든요. 섬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그래요? 오, 성공했어. 끊어졌어. 어떡해. 딱 한 번만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됐어. 오, 잘했어. 이거 중요하다. 잘라졌어. 진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한 거 안 돼. 실패.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이거 봐. 이렇게 딱 안 된다니까. 또 떨어졌어, 여기서.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만큼은 신중하게 투표하셔서 정말 잘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트포 행복한 미래, 보트포 코리아.
네, 오늘부터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틀 차인 내일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현장에 저희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 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나연호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광주 서구 상무 1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시민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의 경우에 유동인구가 많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오늘도 투표하러 올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미 투표를 마친 시민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출근 전에 이곳을 잠시 들러 투표권을 행사한 분도 있었고요. 뽑고 싶은 후보를 향해 빨리 투표를 하고 싶어 서둘러 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5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리고 또 그 열기가 무척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편하게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 명이 훌쩍 넘는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이 관건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확진자들의 경우 오늘은 아쉽게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전투표 2일 차인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6시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권자와 똑같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아무래도 투표소가 덜 붐비는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확진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군요. 그럼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투표 열기가 높은 곳 가운데 하나죠.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그곳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광주 지역은 이른 아침이지만 계속해서 시민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서 투표를 하고 가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동네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잠시 들려서 또 투표를 하고 가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소의 모습은 여느 선거 때와 비슷합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고 함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광주 지역 유권자는 모두 120만 8천여 명입니다. 광주 전체 인구가 144만여 명이니까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바로 이전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입니다. 이 선거에서 광주는 33.6%, 전남은 34%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26%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광주는 제가 나와 있는 서구 18곳을 비롯해서 97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남은 읍과 면마다 한 곳씩 설치가 돼서 297곳에 달하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가 거세지면서 투표소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투표소는 투표 전날과 마감 뒤 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투표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구분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사이에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화도 자제해야 하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이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별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윤주, 나연호 기자가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 전해줬습니다.
투표일마다 강조되는 게 있죠. 투표하기 전이든 후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투표 소박, 이른바 인증샷은 물론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는 촬영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일 A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해 전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울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투표의 비밀 유지라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와 빈 투표 용지를 구분하는데 투표 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른바 인증샷,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증샷을 찍어서 SNS를 통해 공유, 전송 가능합니다. 특히 엄지척이나 V자 같은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물론 SNS를 통해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지지 호소글을 게시, 전달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전 난간대 설치 같은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아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도금용 아연을 녹이던 용기에 빠져 숨진 50대 최모 씨. 홀로 쪼그려 앉은 채로 무게 10kg 정을 이용해 용기 주변에 생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섭씨 450도가 넘는 용기 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유족들은 작업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속노조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차례 인원 충원을 통해 단독 근무제에 대한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고 1월 말경에 철안지청까지 찾아 특별 근로 감독 요청했지만 현장에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에 비치된 작업 안전수칙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고리 체결, 안전 난간대 설치, 그리고 감시자를 배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추락을 막아줄 안전난간은 바닥이 아니라 1m 넘는 높이에 설치돼 무용지물이었고 안전고리 체결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런 방지 효과가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장치를 난간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대제철에서 누구보다도 이 설비의 위험성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게 작업자들을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법한 사항이다. 특히 밧줄로 된 안전고리는 그동안 작업자들이 반경 제한 등 불편함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자가 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안전만 좀 해설하라고 하면은 검토하고 그게 다 나가자라고 하면은 뭐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하고.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부사장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해서 회사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 한마디만 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으며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힌 현대제철. 올해도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북 성주군 소성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이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불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헬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북부에 봄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곳곳에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황사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부산 15도, 대전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날씨가 개겠지만 주말 동안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오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